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수사심의의 소집 또 이번 주에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어떤 결단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날지, 이 15명의 외부위원이 소집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소집돼서 어떤 결과를 낼지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만약 결과가 난다고 하면 수사심의도 결국은 검찰을 불러서 조사했고 조사받았다고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런 무혐의 결정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깔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냈습니까? 네, 주말은 언제나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지나가죠. 자,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 하나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번 주 중으로 국정 브리핑 열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의 개혁 과제 추진 상황, 또 방향 직접 대통령이 설명할 것이다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제 이번 주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면서 대한민국 100년 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비전을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4대 개혁, 즉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저출생을 더해서 4+1 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어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는데 정치권에서는 29일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형식에 대해서도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난 5월 취임 2주년을 기념해서 열렸던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즉 윤 대통령이 집무실 등에서 주요 개혁 과제의 성과와 방향성을 두루 설명하고 이 브리핑룸으로 이동해서 기자회견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 이번 국정 브리핑 핵심이 국민연금의 개혁안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취임 초부터 힘을 줬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속도를 좀 낼 수 있을까요? 네, 연금 개혁은 노동, 교육과 함께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로 힘을 줬던 분야인데요. 네. 임기 절반쯤 지난 지금 교육 분야에서는 늘봄학교 등 좀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이 연금 개혁은 여야의 대립과 함께 진전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론은 국회에서 나와야 할 문제이지만 연금 개혁에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면서 임기 내 완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좀 돌려보면 21대 국회 막판에도 여야는 이 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려고 했다가 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공은 다시 22대로 넘어왔었는데요. 이 여야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45%를 주장하다가 44%까지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여당은 구조 개혁에 병행돼야 한다면서 불발이 됐었죠. 이번에 발표될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뛰어넘어서 이 구조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기금 정화 장치도 발표될 전망입니다. 네.
자, 이번 국정브리핑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막 기억날 겁니다. 동해 석유 가스 발표됐다고 갑자기 이제 브리핑했던 건데 그때도 기억나겠지만 언론의 질문을 거의 받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언론들의 질문을 좀 받을 예정인가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브리핑은 지난 6월 3일 진행됐던 이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였는데요. 네. 상당히 놀라운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질문을 별도로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될 국정브리핑에서는 언론 질의에도 응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진행된다면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 달여 만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반전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한편 만약에 질문을 받는다면 최근 무혐의 결론이 난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권익위 부패 방지국장의 죽음, 또 최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연이은 이 뉴라이트 인사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여권 내부에서도 이 국민들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선결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브리핑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 질문을 받는다면 기자들은 연금 관련된 질문도 하겠지만 지금 현안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건데요.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에 당정 협의회가 진행이 됐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우선 최근 잇따라서 계속해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네.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당정은 이 부분을 짚어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인증 제도를 내년 2월에서 올해 10월로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해서 알려주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군의 사기 진작, 또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서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네. 또 추석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만큼 추석 물가 안정 대책도 나왔는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으로 40조 원을 공급해서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와주셨습니다. 이프로님, 배동호님, 그리고 대자와님, 또 전성님, 강냉이님도 오셨고요. 정광일님도 오셨습니다. 댓글 많이 주시고 있고요. 배동호님은 뉴스픽 예쁜 전현주 기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글도 반갑습니다. 주셨습니다. 자, 의료계 소식 짚어봐야 되겠죠. 자, 정부가 의료계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 이 팽성을 달린 지 거의 반년 넘게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움직였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지난 20일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만남은 약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는데요. 박 위원장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당의 역할을 해달라, 또 이슈화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에 한 대표는 여당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공의 측도 이 7대 요구안에 협상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또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돼서 어렵다는 뜻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편 이 비공개 면담 사실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자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비공개로 상호 합의된 만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다소 유감이다라고 표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를 공개한 것은 결국 한 대표 결심과 의지 표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 한동훈 대표와 정부를 좀 압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20일에 비공개했으면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인데 좀 뒤늦게 이렇게 보도를 했던 걸 보면, 얘기를 했던 걸 보면 뭔가 정치적인 어떤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박단 위원장은 또 이게 싫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기로 해야 되는데, 한편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9일 날 동심 파업을 예고하면서 이제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동시 파업을 네. 예고를 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전공의의 공백을 이제 간호사들이 메워줬었는데 간호사들마저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파업 결정은 응답자의 91.11%가 동의를 한 건데요. 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 의료 근절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 4일제 시범 사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에서는 이 간호 인력의 70%를 차지하는 보건의료노조가 동시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 응급실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일부 응급실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사직, 또 병가, 응급진료 후에 2차 진료 인력난 등의 그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파업이 조금 더 우려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기존과 달리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전공의가 빠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파업입니다. 그만큼 진료 지연 등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코로나19도 지금 다시 유행하고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집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예. 24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 붕괴 사태다 그렇죠, 이렇게 붕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4월 1일에 2,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더니 그날 이후 이 사태가 이지영이 되도록 한마디 말도 없다라면서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면서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유 전 의원은 건보수가 등 제도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의대 정원을 늘렸어야 했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철수 의원 역시 독재국가에서나 범직한 이 밀실 행정이다라면서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말했는데요. 의대 증원 자체에는 동의하긴 하지만 정부가 법적 개선과 의료수가 조정 등과 같은 이 구조적 개혁 이전에 밀어붙이면서 의료 대란이 더욱더 악화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마를 다쳐서 응급실 22곳에 전화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을 전하면서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총선 직전에 했던 그 얘기 이후에는 한마디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내년도 의대생을 뽑기는 뽑지만 그 의대생을 가르칠 선생님은 있는지 지금 다 유급이 돼가지고 그럼 1학년생이 지금 2배, 3배가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런 기초적인 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의사를 증원을 합니까? 답답한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더 최악인 경우는 의료 대란이 계속 일어날 것 같다는 겁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뭐 지금은 약을 좀 구했다고 하지만 약도 없는 상황이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이 국정 브리핑에서도 의료 관련 내용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주위에서 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제 진행된 당정협의회 의료 관련 내용이 좀 다뤄졌습니까? 네, 어제 진행된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의료 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당국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말했고요. 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비상시기에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이 이번 회기 내 통과하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중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도 이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간호사법은 뭐 대통령 제2호권으로 거부된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자, 우려되는 의료 대란. 언론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언론들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그렇죠. 했는데요.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면 상황이 심각해지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아니라기만 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대안 없이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는 정부를 두고서 정부의 립서비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입에 발린 그런 립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좀 촉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살펴보면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후년 의대 정원 논의도 점검해야 하고 또 국회도 간호사 합법화 등의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은 한국 의료가 공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다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이 모든 사태는 남아있는 인력의 번아웃이 뻔한데도 6개월째 어떤 출구도 찾지 못한 정부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정은 당장 치킨 게임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까지도 이렇게 못 간다 그러면 일반 국민이면 어떡하냐라고 배동호님 말씀 주셨습니다. 왕자님은 의료 봉개가 곧 올 수도 있다라고 글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는 상황이 아닌가. 또 최근에 코로나가 또 심각하게 또 확산되니까 그거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답을 내야 되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돌아갈 수 없는 길로 갈 것입니다. 그때 가면 늦습니다. 예, 많이 늦어요. 그렇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늦었을 때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해법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윤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영식당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정치 미식가 분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줄 맛있는 이슈로 찾아왔는데요. 두 분의 대표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 마음은 일요일에 계신가 봅니다. 네, 정신을 바짝 못 차리고 있어요. 눈도 지금 너무나 부어 있는 모습. 네. 일요일이 길어요. 마음만. 네. 놀고 싶습니다. 네. 자, 예정대로였다면 오늘 영식당에서 두 분과 함께 여야 대표회담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코로나로 대표회담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날짜가 확정이 안 됐죠. 예, 뭐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실제 이루어질지도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무 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실무 협상이 이제 오늘 한다고는 하니까 뭐 이제 그런 소식이 들리고는 있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가 된 거니까 이재명 대표의 회복 기간에 따라서 일단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도
권고할 수 있는 격리 시간까지 포함하면 내일 복귀할 가능성 5일 정도라고 하면 예,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주말 회담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몇 분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말 사이에 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이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지금 국민의힘 당직자 연수가 잡혀 있대요. 그리고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양당 모두 워크숍이 예정돼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월화수목금 다 일정이 쉽지 않은 이번 주 것 평일은 안 같고요.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 회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일정이나 시기에 대한 문제고 의제 협상 같은 경우는 실무 회담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여야 그 실무진들이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의 여부가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몸 괜찮으십니까, 대표님? 예. 예, 몸이 안 좋아서. 기침까지 기침까지 디테일했어요. 일부러 하시네요. 아니, 지금 사람이 아픈데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비웃는 겁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 랩독처럼 이렇게 아니, 랩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쨌든, 제가 그래도 병상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예. 당대표로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지우개를 좀 사셨나 봐요. 예? 지우개. 1회이죠? 예. 아니, 저기 독도를 지우겠다 이런 저 의혹이 있는데 예. 사실 안국역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쟁기념관 이 독도가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예. 독도 주호영물이 철거가 돼가지고 이거는 정말 역사 문제는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정말 제대로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한민수 대변인이 이거 발표했지만 이거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그 지시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라고. 아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유, 기침도. 병상에 예.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 여러분 건강이 걱정됩니다. 이 국민 두고- 여러분 건강도 걱정하고 독도까지 걱정합니다. 독도 걱정되고. 아유, 기침하시고. 아, 그렇죠. 기침하시고. 알겠습니다. 빨리 복귀하셔야 됩니다. 아니, 빨리 하면 금방 안 낫죠. 아니요. 예, 다 나은 다음에 복귀해요. 네. 자꾸 이렇게 이직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일제 안 근데 실제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뭐 저기 대변인들 논평 나오거나 이런 말씀 들어보니까 중증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대표님 중증이신 건가요? 걱정돼가지고 저도 예, 걱정돼서요. 그런 질문 예의가 아니죠. 아니 예, 뭐- 빨리 낫고 예. 건강한 상태로 돌아와라 이게 예의인 거죠. 자꾸 저기 랩독처럼 랩독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얼른 나와라 예. 이렇게 빨리 말씀해 복귀하십시오. 주시고 복귀하셔야죠. 캐치하셔서. 예. 자, 회담 정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야 대표회담이 진행되지 못한 지 꽤 됐는데 이번 회담은 좀 부득이하게 미뤄졌지만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이전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 때도 회담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바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5월에 그 네. 밥을 한번 먹자. 네. 라고 이제 김기현 대표가 실제 제안을 했었고 밥하고 술은 친구랑 먹어라. 네. 라고 이재명 대표가 거절을 했었고요. 뭐 의제도 의제였지만 형식이 그 당시에도 또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됐었던 네.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기자회견이나 최고위원회의 석상의 공식 발언들을 좀 보면 좀 짜증이 묻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국민의힘 당시에 좀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하. 왜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다 차치하고 국민들이 바라시는 건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만나자.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고 심지어 모레도 괜찮으니까 일단 만나자라고 할 정도로 좀 짜증이 묻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무산이 되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10월에 직후에 바로 또 회담 제안을 김기현 대표가 하는데 이것도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강서구청장 선거를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신민주당에서 총선 바로 갑자기 그만하세요. 아니 대승 거두지 않습니까? 강수구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 강서구청장 선거 대승이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말을 알아줄 수 있게 하세요. 뭐 알아줄 수 없게 사실상 본인이 귀를 정말 이러고 열어도 경성할 수 없게 알아줄 수 없는 말은 쓰아 죽습니까? 뭐요? 뭐요? 난 집중할 수 없는 말씀으로 국민들이 않습니다. 강서구 청장 선거는 정말 부패배다 그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씀을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니까 왜 당연하죠. 저 사람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강서구 청장 선거는 두 분 다 말씀 못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못 나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못 알아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얘기만 하면 그걸 탁탁 뛰어. 그 강서구 아픈 상처가 공천 못 받아서 지금 얼마나 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얘기를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총선 바로 직전에 태우야 미안하다 태우야. 총선 직전에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 선거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이목이 쏠려있던 선거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해버리는 바람에 예. 굳이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김기현 대표를 만나가지고 어떤 그 뭐랄까 프레임 전환용의 회담을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네.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야 간의 회담은 저는 어쨌든 신뢰가 중요한데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나 신뢰가 그 당시에 김기현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없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바지 사장이라는 표현이 김기현 대표에게 굉장히 많이 달렸던 저희 표현이기 때문에 아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당시에 집주인을 만나야지 세입자를 그렇죠.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지 사장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안 나오. 김기현 대표? 이 탄성은 뭐죠? 저는요 직전 당 대표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아, 보고요. 예의가 아니다.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네. 지금 이 방송 혹시 라이브죠? 라이브입니다. 생방송이죠? 생중계 생방입니다. 좋아하시잖아요. 생중계. 네. 좋아한다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생이 시급합니다. 저는 한국거래소도 방문할 계획이고요. 네. 청년 투자자 만나서 금투세 이거 폐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소 노동자들 만나서 정말 민생에 어린 현안들 만날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얼른 쾌차하셔서 저 빨리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생중계가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 생중계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 제안을 혹시 받을까요? 네, 저는 아니 뭐 지금 의제도 지금 문제고 방식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예. 이 생중계. 저는 그 토론하고 네. 회담하고 성격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심지어 이제 그 보수 성향의 언론 중에 동아일보마저도 네. 오늘 사설을 통해서 생중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TV 토론하자는 것도 아니고 회담은 회담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물론 그 정무조정실장이죠. 민주당의 정무조정실장인 김우영 그 실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김우영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 크게 생중계를 받을 가능성도 살짝 열긴 했는데 예. 하지만 조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조건이 있어요? 그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생중계를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네. 아니 제발 그 최상병 특검법은 빨리 좀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 야, 그래서 그것도 사전 선결 조건으로 이 최상병 특검법을 좀 발의를 해봐라. 최소한 뭐 제3자든 어쨌든 발의해라. 그렇죠. 뭘 본인들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법안 발의해봐라.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이거 못 잠깐 받을 것 같은데? 바지 사장, 반바지 사장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달립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입자인지 아니면 집주인인지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네. 기준은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종훈 대표는 만약에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 반바지 내지는 바지가 되는 거고 발의하면 또 아니 배신 저분은 뭐 평화시장에서 나오셨습니까? 뭘 자꾸 반바지 바지를 얘기합니까? 요즘 아니 그런 그 얘기가 요즘 있어요. 그게 많이 있어서 예. 바지. 저는 민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방송 또 중간에 끊기는 거 아니죠? 아니, 생중계되고 생방에- 있는 거죠? 예, 생방에. PD들 일하고 있는 거죠? 예, 일하고 아, 있습니다. 그럼요. 생중계 의심됐어요? 생방계. 네. 생방송입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저희 대표님이 자꾸 그러니까 누구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자꾸 이 멘트는 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멘트만 생중계로 내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중계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라이브 생중계 맞죠? 고맙습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와중에 생중계 시간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네. 저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공격을 만나게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생중계 카드를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부담스럽죠. 아마 김우영 저기 실장이나 그 실무 준비를 하는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쪽에 그런 제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생중계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심사협정 차원에서 뭐랄까 기존에 있었던 TV 토론에서 보여줬던 각각의 그런 태도랄까요? 네. 우리가 말싸움하자는 건 아니니까 생중계 회담이라는 성격을 제대로 규정해서 절대로 TV 토론 형식으로 이끌어가지 않게끔 좀 우리가 사전에 합의를 좀 하자. 이제 네. 이 정도의 조건은 달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네네. 또 나오셨어요. 조건 달면 안 됩니까? 계속 나오셨어요. 아니, 왜? 계속 나오십니다. 이왕이면요. 예. 좋아요는 좀 누르는 걸로 합의하면 됩니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왜 이렇게 그렇죠. 모자랍니까? 지금 그리고 당장 좋아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네. 슈퍼챗 좀 싸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는 하지 마. 그거는 굳이 부탁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이게 좋아요는 좀 눌러주십시오. 동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와, 정말 오랜만에 저는 한동훈 대표님 마음에 듭니다 오늘.
너무 저는 마음에 그렇게 들-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니 제가 마음에 든다고요. 좋아요 눌러달라는 마음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희랑 찍으실 건가요? 예? 저 중립이잖아요. 저는요 슈퍼챗은 좀 보내주셨던 아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아 슈퍼챗 보내지 말라고요? 아, 네, 줘도 되는데 여기 본부장님이 싫어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한동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한동훈 대표님. 네. 생중계에 뭐가 힘은 있어요. 네, 그렇죠. 한동훈 대표님. 예. 아우 힘이 있어요. 근데 역시 그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네. 이런 생중계에 대한 힘을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시는 순식간에 분인 것 같아요. 좋아요가 확 늘어납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기왕이면은 좋아요나 구독이나 댓글까지 다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님. 정말. 자, 좀 전에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을 좀 하셨긴 했지만 병상에 있는데도 독도 지우기 이거 진상조사단 꾸려라 지시를 내렸고요. 자,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독도에 대한 부분이요. 예. 저는 이건 너무 당연한 그 이야기 같은데 네. 이거 우연히 반복되면 이제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필연이다. 이거는. 이것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시간 순서대로만 언급을 해드리면 네. 일단 이 정부에서 그 군인들 가르치는 정신 전력 교재 여기에서 지금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했다가 회수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게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최근엔 또 비공개로 처음 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독도 조형물을 전쟁기념관에서 치우고 잠실령, 안국령, 광화문역에서 치웠고요.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내걸었던 조건이 오래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조형물을 파악할 때니까 역사한테 목록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독도 조형물을 독도가 골라서 나와요. 치웁니다. 예. 자,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닐 수도 있다. 한국 땅 아니다. 사실상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대통령이 어디 역사재단에 임명하시거나 뭐 이사장으로 임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받고 있고 이제 이런 오해를 받았다면 오해를 한 행동을 한 쪽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설명을 네.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야당 당수 입장에선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라는 그 제안을 한 것은 지시를 한 것은 저는 뭐 너무 당연한 지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또 선동이다. 괴담이다라고 심지어 오세훈 시장까지 이번에 나서서 말씀을 이거는 굉장히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오해입니다.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언행을 보면요. 네. 까마득한 과거 여행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반일 프레임을 씌우더니 이제는 독도 지우기라는 계속 그렇게 포장을 하시는데요. 이 서울시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곡하가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니 근데 그 서울시를 딱 짚어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그거는 얘기를 굉장히 하시는 오해죠. 것 같아요. 오해죠. 네, 독도 모형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네. 그걸 어떻게 지우기라고 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천만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네. 심소봉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명실상부 국내 국제적 과제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니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것도 이제 함께 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시지 않았던가요? 그러다 시장님. 보니까 민주당은 이게 과거에도 네.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이런 거 뭐 얘기하지 않았나요? 전혀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그 사과 한마디 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 여기 대구에 계신 형님이 한 말씀 해주실 겁니다. 형님 나오세요. 대구에서님은 저보고 잘생겼다고 해주신 형님. 아, 그 형님. 시장님이죠. 옛날에 광우병 괴담으로 온통 그 혹세무민했던 그 정치인들 다 어디 가세요? 그리고 뭐 미국산 소고기 뭐 얘기하면서 정산가리를 차라리 먹겠다 했던 개념 연예인들 다 어디 가세요? 그 얘기 아니 말씀 좀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개념이라고 하신 개념이에요? 거죠? 박영식 개념 연예인들. 그래서 그러셔. 인간 정신 차려라. 대담으로 지금 혹세무민할 때가 아니라 내 끓여보고 있는 거죠. 뭐 형님 서울시장 말씀 때문에 잘하십니다. 예. 오세훈이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괴담은 안 된다. 예. 그러고 있는 거죠.
야, 오늘 진짜. 홍준표 시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야. 오선생. 그 지금 예. 오. 좀 전에 세상에. 한동훈 대표가 나오셔서 가지고 좋아요 좀 눌러달라. 야. 또 슈퍼챗 얘기를 하니까 사랑하며 나누며 예. 또 그리고 강원희님, 강원희님도 주셨고요. 또 파란색도 오셨는데 대자와님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좋아요도 많이 늘었고요. 예. 이분들요 참 괘씸합니다. 그렇다면 진작에 쏠 수 있지 않았나요? 지금 와서 쏘라고 하니까 왜 쏘는 건가요? 그러십니까 대표님? 아니 그 제가 쏘라고 하니까 쏘는 건가요? 아니 저는 우리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저희 그래도 구독자님들을 그렇게 비판하시는 거는 그 대표 구독자가 왕입니까? 그러면 대표님 당원들이 왕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이 왕 아닙니까? 당원도 왕이고 국민의 왕인데 그러면 저희 방송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는 이게 상식이 안 맞죠. 개인 차원의 발언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말싸움 야 이길 수가 없네요. 야. 자, 어쨌든 요거 돈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질문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역사관, 일본 여러 논란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본 문제 자체가 계속 이슈화가 되거든요. 일각에서는 일본 이슈화가 정권 입장에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자충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전 국민이 70-80%가 실제 반대했던 그러니까요. 사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일본 이슈로 가게 되면 저는 정부나 여권 차원에서 유리한 게 전혀 없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반일 프레임이라고 규정하거나 괴담이나 선동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네. 이번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 가지고 정부나 여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부분 일본 자료 쪽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다는 것은 저는 우리 정부나 여당은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지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으로 활동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삼중수소 농도나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비판하는 것 같아서 이 문제가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면서 물컵의 절반은 일본이 채워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 이런 걸 뭐 과학으로 따지거나 어떤 정치적으로 따지거나 외교적 수사로 따지는 거는 정치인들이 하시고 네. 과학자가 하시되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은 일반 상식에 비춰서 맞아요. 합리에 비춰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결론적으로 한일 관계의 성적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괴담 선동을 운운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일정 부분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염수는 오염수인 겁니다. 이걸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 대통령이 나오셨네요. 그대여 나머지 서름을 나의 진짜. 반잔에 채워주. 야, 노래도 하시네요. 야, 우리 남진 선생님 정말 명곡을 남기셨습니다. 그 노래랑 같네요, 이상하게 느낌이. 예. 그건 빈잔이구나. 반잔이 아니구나. 반잔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반잔. 어쨌든 그 기시다 우리 형님이 58년생이고 제가 60년생 아닙니까? 이제. 우리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9월 초에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 그 정말 이 북괴랑 북한이요, 북괴. 예. 아니 그 북한을 옹호하는 겁니다. 아니요. 반자유, 예. 반통일 이거는 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북괴. 예. 어쨌든 이거는 정말 통일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 그 러시아, 예. 이 러시아랑 그 저기 김정은이랑 네. 저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하. 우리 시다 형님이랑 기시다 저랑 이제 뭉쳐가지고 예.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는 저기 더 이상 이제 뿜빠이 하지 않고 그 일본말 쓰지 마시고요. 야지 놓지 말고 우리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일본말에 그 속어에 그 기시다 총리는 그만둔다는데 뭐 그럽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니 기시다 총리 불러가지고 뭐 합니까 대통령이? 아무도 힘도 아니, 없는 양. 아니 그저 시다발이야 뭐야? 네. 좀 일본말 자꾸 말리는 거 쓰십니까? 시다발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됐는데 국교 정상화한 지가 60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네. 하나가 돼야 된다. 완팀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대요. 또 반잔 채워달라고요? 네. 예. 아니 그 저기 방 빼는 사람 그 만나가지고 저는 무슨 얘기 하시려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또 와가지고 오므라이스 같이 먹습니까? 뭡니까 대통령님? 아니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왜요? 그건
그거 안 된대 포장이. 아 포장이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뱀이 국내 안 오- 되던데 그거. 아니 그리고 저 대통령이 나오셨으니까 요기연 되나? 이번 주에 국정 브리핑 하신다면서요? 네, 좀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니, 연금, 그- 연금 관련돼서 합니까? 아니 내 스토커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게 알았어 아니고, 그거? 아니, 대통령이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딱 주시하고 있는 거죠. 아 정 실장 스토커인가 본데네. 아니 자, 국정 브리핑을 연금! 왜 하시는 거예요? 연금, 그 의료, 교육, 노동 이 4대 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시원하게 얘기합니다. 네. 진짜요? 들어볼게요. 예. 그 의료 얘기를 좀 가짜인가, 할게. 그러면? 예, 의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료 상황이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자, 이 가운데 지금 박단 위원장이 한동훈 대표를 만났다는 얘기를 좀 전하고 있고, 박단 위원장은 누구냐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인데, 근데 박단 위원장이 야 언론에 이걸 왜 공개하냐라고 상당히 좀 격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공개하기로 비공개로 합의를 했다는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데, 그러니까 서로 만났으면 예. 일찌감치 만났었고 서로 특히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도 박단 위원장을 만나서 뭐 정부가 잘못했다라든지 네. 대통령이 잘못 생각을 했다라든지 여당도 그동안 어떤 이 의료 정책과 관련돼서 의견을 개진한 정치인들이 잘못했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내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만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박단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것을 어쨌든 양측이 합의해서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면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뭐 맞죠. 당연히 근데 맞죠. 이 만남의 본질과 핵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약속을 이렇게 뒤집고 누군가가 이것을 흘렸다고 한다면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박단 위원장과의 만남을 흘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저도 일정 부분 차별화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미지가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현 정부와 완전히 대척점에 서진 않아도 내가 적어도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듣는 정치인이다. 대통령과는 다르다. 대통령이 박단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사람인데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만나드릴게요.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는 거. 예. 그런 거라고 그런 생각하고 의미이고 사실은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일주일 후에 공개를 하면서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예. 이 문제가 이렇게 의료 공백 장기화되면서 저는 이거 처음 봤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크게 다치셨는데 응급실에 못 갔습니다. 네. 22군데 퇴짜를 맞았다고 하던데 한번 아유, 네. 아유 괜찮으세요? 다쳤다고 봐요. 아니 괜찮으세요? 이 말을 지금 아니 놈 자식들이 지금 내 다쳤는데 저 웃고 앉아 있고 그. 죄송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그 할아비도 없나? 죄송합니다. 내 지금 너무 아프다고 봐요. 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내 22군데를 내 응급실에 가려고 내가 전화를 그 이빠이 돌렸는데 야 이거 또 이빠이. 내 전화를 하고 의사가 없어가지고 내가 고생을 했다고 봐요. 아이고, 그래서 내 신분을 밝히고 내가 겨우겨우 응급실에 가서 김종인 위원장이다 했는데도 내가 김종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했는데 때문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내가 벤치를 맞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겨우겨우 치료를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가 이거 정신을 차리고 정말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것도 다 탈고 나왔다고 봐요. 아유, 이봐. 야. 상처를 치료하긴 했습니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이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아웃사이더 노래 아니야? 싸이 노래 아닙니까?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네. 아웃사이더. 와, 그것도 아십니까? 김종인 위원장님? 요즘 그 손자들이 그 신곡을 많이 들려주기 때문에 때문에. 알고 있다고 봐요. 아유. 야, 김종인 위원장이 예. 아웃사이더 씨의 랩을 하는 거는 와. 뉴스토마토에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더 난다고 봐요. 감사합니다. 쾌차하십시오. 아니 너무 위원장님. 아파서 그 예. 호해줘 호. 호 위원장님 호. 아니 세균 감염이라고 봐. 예. 아니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야. 걱정되는 게 좀 많아요. 통계상 명절이 되면 또 환자가 많이 는다고 하잖아요. 박단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추석 있는 다음 달 9월 이때가 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료 공백 사태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결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 브리핑에서
그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는 사실 이거예요. 뭐 연금도 연금이지만. 개혁 과제도 좋고 네. 저출생 문제 언급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저는 여야 회담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응급 사태. 네. 지금 9월 고비, 10월 고비 다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응급실에 한 번쯤 이렇게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이런 일이 있어야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응급실을 다녀온 분들이라면 응급 사태를 겪어본 분들이라면 정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사뺑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병원 응급실을 한 번 두드리는 게 아니고 서너 번을 두드려야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 기준의 수치를 넘어간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게 서울 수도권 지역의 통계만 그렇고요. 예.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만 지금 상황을 오히려 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응급 상황을 또 겪어봐야만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대표만큼이라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어떤 말씀이 최소한 있다면 만나야 된다. 최소한 뭐 이 사태를 매듭을 짓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요.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야 될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시다.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지금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응급실을 돌봐야 될 사람들의 인력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타개하려면 결과적으로 이거 매듭을 풀어놔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를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 놨다면 의료 개혁만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내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방법을 마련해야 될 사람이 지금 국정 브리핑을 하셔가지고 연금 개혁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뭐가 맞지 일단 않다. 순서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응급 상황을 일단 다치시면 안 됩니다. 다치면 안 되죠. 예, 지금 그렇게 얘기 계속해요. 국민들 사이에서. 안철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얘기 듣고 이제 마무리 안철수입니다. 좀 하죠. 예. 제가 나오니까 뭐 마무리한다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그래요. 제가 나오니까 그게 아니고요. 시간이 다 돼서 그렇다고요. 아니 이광재 찍었습니까? 아니, 아니 왜 거기서 실망입니다. 어쨌든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의료 대란을 끝내고 이게 정부의 반성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처럼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항복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대 증원에 물론 저는 동의하면서 정책을 1년 유예 정도 하고 정부가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미루고 하다 보면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 개그 하나 할까요? 그거만 하나 하고 그거만 마무리할게요. 네. 하나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만 하셔야 돼요. 75개 준비했는데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혹시 사자가 방학 숙제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자가 방학 사자후? 숙제를 안 예, 사자 모르겠는데요. 밀림의 제왕이라서.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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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렁하죠. 예, 재밌습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도시가 어딘지 하나만 아세요? 하시라니까 대표님. 고양, 일산, 고양, 아닙니다. 야옹, 양양, 양양. 미야옹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안철수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제발 이제 정치인들이 실질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영식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영식, 이상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잠시 후 10시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자, 가장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노동운동의 선봉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오시고 또 투쟁 중이신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상경입니다. 경기도본부에 계십니까? 예, 올해 1월부터 경기도본부로 가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뭐 한 10년을 계속 네. 출근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불편은 없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또 많은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청문회 현장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 준비 총력을 기울여 오신 국회 환노위 소속 강덕구 의원 현장에 지금 계시는데 직접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네, 의원님 청문회 준비로 지금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청문회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0시에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 많습니까? 예, 10시에 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예. 지금은 우리 국회 행정실 직원들이랑 상임위 네. 그리고 노동부 직원들이 와서 지금 우리 10시부터 회의 관련된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준비 단계입니다. 청문회 준비하실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애로점이 있었던 부분인가요? 늘 그래 왔지만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미흡했고요. 자료 요구하면 답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의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국회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료 요구에 대해서 끝까지 예를 들면 부실하거나 예를 들면 그야말로 막고 있다, 방어막을 치고 있다라는 것. 이번 김문수 후보 청문회 관련해서는 우리가 결국 김문수 후보의 과거의 행적을 말과 글로 확인하기 위해서 김문수 TV랑 김문수 페이북 개인 계정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다 막아버렸다라는 게 애로 사항이라면 또 다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시에 있을 청문회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역사관, 반노동관, 또 반국가관 이런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자가 여태까지 보여준 그야말로 이 정점 이 세 가지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라는 게 저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청문회에서 증인 참석 이 부분을 채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출석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증인은 여야 합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없고요. 참고인으로 2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참고인 2명만 나온다고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약간 좀 답답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의가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 증인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의 실체를 좀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라는 부분은 한편으로 좀 안타깝고요. 한편으로 좀 약간 이게 맞냐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도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군요. 지금 좀 전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김문수 후보의 반역사관, 반노동관 등 말씀하면서 또 이제껏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부적격하다 계속 입장을 밝혔는데 그 행적이 이제 사실 사람의 행적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특히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보는 인식이 문제다. 예, 예. 예. 여전히 뭐 주사파라든지 예. 예. 그야말로 시대 정신,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과 네. 그리고 그냥 반헌법적인 자세, 네. 그리고 반노동적 입장,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라 그러면 네. 적어도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노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노총을 완전히 적대시하고 인정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네. 그 인식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그 인식 갖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는 부적격 인사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들 나름대로 민주당 의원들의 최종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뭐 인식 자체가 뭐 정말 문제다고 말씀 주셨는데 특히 김문수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할 때 생활임금 조례안을 거부권 행사를 했던 부분, 이 부분도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 시절에요. 네. 경기도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2차례나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는 2차례 거부권 행사했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민주당 도의 대표였다가 나중에 차기 도지사가 된 남경필 지사 때 제가 의장이었는데 네. 그 도의회와 남지사 집행부랑 합의를 봐서 수용을 우리 남지사 집행부에서 해갖고 네. 조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생활임금 조례안이 시행이 됐는데 두 가지 관점. 하나는 시행된 다음에 네.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 집고용하면서 예. 두 번째로는 그 김문수 지사가 비정규직 지원 대책으로 이미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 네. 이것을 지사가 판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민생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과 완전히 판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막장 장관 후보자라고 그냥 저희들은 한마디로 규정해버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 증인도 좀 그렇고 참고인만 몇 분 참석한다고 하니까 또 이 자칫 사상 검증만 하다가 정책 검증도 못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 간, 국가 간, 네. 또 노동 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만 동시에 정책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준비를 해서 네. 철저하게 검증을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문수 지금 장관 청문회 현장에서 우리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청문회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좀 인터뷰가 길어져가지고. 자, 지금 민주노총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강덕구 의원이. 김문수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총하고의 관계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민주노총 이게 가장 좀 적대시하고 안 좋게 보고 있고, 민노총에서 지금 김문수 막말 피해 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사퇴 촉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국장님께서도 이제 지금 그 문제적 행적 베스트 3 한번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도 많아서 네, 세 개 선정하는데 애로는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상황들과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쌍용자동차 투쟁 당시에 그러니까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자살 특공대다 네. 이렇게 지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쌍용자동차 투쟁은 이제 드러났죠. 외국 자본이 기술 먹튀를 하고 있고 네. 그 안에 이제 강제 구조조정하고 그럼 국가 폭력이 본질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노동조합이 자살 특공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뭐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그리고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화물연대가 이제 투쟁할 때 파업에는 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그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세 번째 이제 최근과 맞물려서 저희가 좀 출생률이 상당히 좀 네. 위기인데 예.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요새 청년들이 개만 사랑하고 애를 낳지 않는다. 그 얘기도 지금 최근에 했던 발언인데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좀 출생률 저하가 예.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걸 왜 청년들의 취향 이것으로 돌리는지 결국은 노동조합과 아까 말씀하신 민주노총 그리고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그리고 출생률 저하, 인구 절벽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풀어야 하는 주무부처인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정도의 인식 갖고 있고 과거의 말이 그대로 좀 투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다. 자, 지금 김문수 후보자 내정을 두고 노동계 분위기도 좀 알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좀 엇갈린다 반응이. 이거는 입장이 엇갈리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씨 인물 자체도 문제이긴 한데요. 네. 실제로는 이 정권이 이제는 정말 답이 없는 정권이구나 하는 판단에 이제 종지부를 찍는 것 같다. 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제 노동관 정책 이것을 저희 이제 노동계약이라고 좀 정의를 하는데요. 네. 이것을 가장 앞에서 돌파할 가장 윤석열스러운 인물을 내세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까 관련해서는 평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노동계 좀 엇갈릴 수도 있나요? 네, 그게 이제 뭐 흔히 이야기하는 양대 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약간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에서는 이제 정부하고 노동계의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네. 민주노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서 있어요. 근데 그 민문수 씨 같은 인물을 노동부 장관으로 세우는 거는 결국은 정부가 노동계하고 대화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저는 본질적으로는 뭐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를 앞세운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다 문제가 있다. 예. 경사노위 위원장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임명할 때도 그때도 노동계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위원장도 됐고요. 그 당시 위원장으로 하면서 2건의 사회적 합의만 성사가 됐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김문수 씨가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제 재임한 기간이 좀 있죠. 예. 그 긴 기간 동안에 2건 단 2개를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 고작 2건도 2건. 네. 딱 선언적인 의미의 그 2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네. 결국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존중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네. 정말로 그렇게 과거의 행적을 갖고 있었던 분이 이 첩첩산중인 이 고용노동부 장관 현안이 쌓인 데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이미 좀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게 이렇게 경사노위 위원장을 한다면 정말 수두룩하게 할 건데 탈랑 2개를 했다는 게 그 많은 시간 동안. 자, 또 김문수 후보자가 경사노위를 좀 사조직으로 운영했다. 그렇게 운영했다. 비판도 있고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고 국장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참 김문수 씨가 김문수 씨다운 좀 행적을 벌였지요. 네네네. 경사노위에 있는 이제 정책자문위원으로 본인의 유튜브 네. 김문수 TV의 이제 총괄 제작국장 이분을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네. 뭐 이분한테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튜브에 제작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근데 이런 분이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대량의 이제 인건비를 주고. 근데 경사노위에서 또 반박 자료를 냈어요. 네. 뭐 정책자문위원 위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그 막말 베스트 3 중에 제가 하나 일부러 안 넣은 게 있는데 네.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119에 전화해서 김문수인데. 나 김문수인데. 네, 김문수인데.
그 시야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도지사야. 내가 도지사인데 나한테 네. 이만큼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나를 몰라봐? 네. 당신 문제 있어? 이런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내가 경산호위 위원장이야. 그래서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여기다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야? 그런 마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TV 그 만든 사람이 우째 이야기의 정책위원을 할 수가 뭐 고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맞는데도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이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하고 김문수 TV 뭐 저도 하도 문제가 돼서 좀 저도 봤는데 봤어요. 예. 아니 그 말 그대로 이렇게 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기조가 그대로 깔려서 그러니까요. 이런 분이 솔직히 뭐 청문회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보고서 채택하고는 상관없이 대통령은 임명 강행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아리셀 참사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청문회에서도 질의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 숙련되지 않는 노동자들 교육 없이 이 주요 작업에 투입해서 제조 공정 가동하고 대처 요령도 잘 알려주지 않는 이런 문제점, 아리셀 공장을 둘러싼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참사가 지금 됐던 이후도 제대로 조치가 안 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 6월 24일 날 발생했으니까 그렇죠. 60이 넘었죠. 근데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보통은 뭐 중대재해나 사회적 참사가 벌어지게 되면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상이 드러난 거에 따라서 책임자도 거기에 맞게 처벌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뭐 돌아가신 분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에 대한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배상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미 이제 변호사님 보셨겠지만 네. 지난 금요일 날 경찰하고 고용노동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놀랍죠.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도 없고 교육도 없고 구조도 불법적으로 변경해서 비상구도 막혀 있었고 근데 그 이면에 더 큰 게 있었어요. 네. 보니까 희생당한 대부분들이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시고 그렇죠. 이주민들이신데 또 비정규직이시고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인데 정규직한테는 그 비상구까지 가는 문이 밝혀진 건데 2개가 더 있었어요. 근데 그 문은 아이디 카드를 대거나 지문 등록 인식을 해야 이렇게 열릴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그런 그런 게 조치도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생산을 했나 보니까 국방부에 네. 납품을 하는 과정에 엄청난 비리가 있었던 겁니다. 시료를 바꿔치기를 하고 네. 부적합 판경 받은 거를 끼워 넣어가지고 다시 양품으로 납품하려고 하고 그러니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납품이 안 되니까 하루에 한 70만 원 정도의 지체 이계금이 그러니까요. 쌓였거든요. 그냥 3,800만 원 된다니까 그게 두려워서 진짜 정말 이익 때문에 무리한 조업을 강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한테는 이 이주 노동자들 뭐 노동권 이런 거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고 네.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여전히 이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 이제 조만간 있을 건데 네.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진상을 은폐하고 정황을 조작하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빨리 구속해라 해놓고 나서 수사해라라고 했는데 그 요구가 여전히 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도면 중대재해법 사실 만들어져 있고 구속 사안 아닌가요? 막 돌아다닌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유가족들하고 제기를 했는데 뭐 너무 속도도 느렸고 네. 하고 드러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먼저 구속해놓고 수사하면 되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 과정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 혐오 뭐 이런 부분들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 중에는 뭐 회사 책임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있죠. 네. 근데 정부도 여전히 뒷짐지고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근데 이미 드러나는 것처럼 관리 감독 실패했고 네. 대책 마련 실패했다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거죠. 지금 말씀대로 이 참사 때 아리셀 참사 때
거의 피해받은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금 좀 전에 조금 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번에 김문수 이제 후보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얘기도 질문을 받을 건데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김문수 씨가 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드러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은 뭐 네. 없습니다. 아마 예. 김문수 씨 사고 자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약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과거에 뭐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했겠지만 크게 두드러지게 혐오적으로 발언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크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문제는 네. 그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청문회에서 아마 아리셀 그 산재피해 가족 협의회 대표께서도 네. 출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문수 씨한테. 예.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어떤 생각 있나? 갖고 있는지. 근데 어저께 보니까 서면으로 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확대하고 뭐 최저임금 외국인 요새 나오는 이제 가사 도우미, 가사 돌봄 도우미 차등 지급 안 된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들은 전 말 그대로 그분의 그냥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것 같다. 아하.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려면 자신을 임명했었던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서서 그거를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냐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퀘스천 마크를 넘어서 불가능하다. 그걸 알고 불가능할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하고 그 임금 최저임금 차등 적용 위헌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관념일 뿐이지. 왜냐하면 대통령실 입장하고는 다르거든요. 정반대거든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군요. 이것도 질문 오늘 해야 되고 정말 한다면 관념적으로 말고 어떤 정책으로 실현할 것인지 질문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 뭐 네. 김문수 베스트 3 말씀드릴 때 그 얘기를 잠깐 좀 했는데요. 이게 최저임금법에는 네. 외국인 노동자라 해가지고 차별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 정도가 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차별이거든요. 네. 근데 김문수 씨가 정말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약자에게 뭐 더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네. 지금 갖고 있는 최저임금법 자체에 이 차별을 조장하는 최저임금법 자체를 정부 안으로 해서 개정을 시키는 진정성을 보여주든가 개정. 뭐 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로기준법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은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말로 의지가 있으면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하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선언일 뿐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립 서비스 아니냐. 그렇게 그 말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려보면 윤석열 대통령 또 지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지급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4월 민생토론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가정 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를 활용하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외국인들 그 차별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어떤 분이 쓰신 글을 봤는데요. 네. 황희찬 선수, 네. 뭐 손흥민 선수, 예. 좀 영국에서 뛰고 우리 있는데 축구 선수들. 예. 그분들 영국에서 보면 이주 노동자예요. 그렇죠. 하고 쉽게 말하면. 거기서 말 그대로 뭐 자기 능력, 네. 자기 실력 이거 가지고 대우받고 또 구단 조건이 맞으면 또 네. 다른 구단으로 옮겨가기도 당연하고요. 하고 예. 우리는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보는데 왜 이 땅에서 들어와서 일하고 계시는 이주 노동자들한테는 왜 그런 차별적인 대우가 있어야 되는가? 실제로 한국에서 일하는 정주 노동자들도 꺼려하고 기피하는 네. 그 일자리에 지금 그것을 이주민,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메꾸고 있고 그것이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있는데 왜 그 역할을 다르게 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야 될 길이고 저는 차제에 대통령도 그런 인식부터 좀 바뀌어야 바꿔야 되고 된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책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네. 정책이 교육과 문화 여러 가지 배경에 투사가 돼야지만이 이것이 바뀔 수 있다. 네.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일하러 왔지 죽으러 오지 않았거든요. 아하. 우리는 3D 업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최근엔 4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D? 4D, 하나 더 포함된 겁니까? 데스가 아, 들어갑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위험이 네. 비정규직들한테 외주화됐는데 이제는 그 외주화의 양상이 이주 노동자들로
되고 있죠. 위험한 거 다 이주 노동자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정말로 한국이 이제 경제 규모도 그렇고 뭐 항상 그것을 우리 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맞게 모든 것들도 좀 위저 상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번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인한 바가 크다. 아하.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뭐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정권 바뀌고 나서 노동 문제, 노동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아졌다는 거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그냥 국장님께서 느끼시기에 체감하시기에 위기 정도를 한 10점이라고 하면 몇 점 정도 줍니까? 노동 정책에 대한 어떤 긍정적 부분?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1.5점 정도. 1.5빠이 안 돼요? 예. 1.5? 근데 그 5점도 못 줍니까? 5점도 못 줄 것 같고요. 근데 그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평가를 한 1.5점 정도 할 수 있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노동자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상식과 법이 정하는 모든 부분이 좀 훼손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은 뭐 어째 우리 지난 역사가 그래 왔으니까 이것을 틀린 것을 바로잡는 힘이 분명 네.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노동자들한테도 그것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해서 위기이고 어렵지만 또다시 이것은 기회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청문회 이제 마치면 뭐 예상대로라면 어떨지 되든 간에 임명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계획도 있으실까요? 경기도 본부에서? 지금 일단 아리셀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긴 아니, 뭐 한데. 그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미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집권 한 반 정도 지나가고 있고, 네. 반 정도 남아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죠. 맞습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예. 그러면 반대하고 비판이 그럼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 저희는 뭐 윤석열 퇴진도 이야기할 수 있고 탄핵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세상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네. 그래서 사회 대전환을 이야기하고 미래 사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대안이 제도권에 있는 정치권들도 마찬가지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노동시민계도 이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 다수의 시민들과 공감하고 확장시켜 가면서 윤석열 정부 이것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 우리의 미래 이것들을 그릴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민주노총 경기본부도 그 부분에서 하고 있고 뭐 지난주에 그래서 처음으로 네. 시국 촛불을 열었고요. 시국 촛불 시국 대회. 촛불을 열었고 예. 이거는 이제 끊임없이 매주 뭐 이렇게 하면서 단순하게 퇴진을 넘어선 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좀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네.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당면에서는 차별과 혐오 이거 없는 평등한 세상에 예.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젤리스님께서 한상진 민주노총 국장님, 경기도 본부 국장님 힘내세요라고 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 정책기획국장과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내일 방송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황희두 이사, 신인규 변호사가 함께하는 의사당 1번 출구 준비되어 있고요.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되는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이분한테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서늘해졌습니다. 선선해졌습니다. 네, 아침 네. 저녁에 네. 이제 에어컨 안 틀고 자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제는 선풍기도 좀 끄고 타이머만 해놨어요. 그리고 잠을 좀 청할 수 있었는데 네. 잘 안 깨고 잘 잤는데 네. 선선해지는데 정치권도 선선해 좀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정치권 더 뜨거워지겠죠. 그럴 그동안 것 같아요. 폭염 때는 오히려 네네네. 조금 슬로우하게 가다가 이제부터는 또 정기국회도 곧 시작되고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정기국회, 국정감사 네, 뭐 등등 그럼요.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네. 특히 지금 원래는 어제 있어야 될 예정됐던 여야 대표회담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 받으면서 미뤄지거나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한테 최상병 특검법 입장을 밝혀라, 발의해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또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생중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상황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일단 대표 회담을 네. 생중계하는 거는 그건 참 어색한 예.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쟁점들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토론회도 아니고 네. 공개적으로 거기서 무슨 뭐 미략을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뻗댈 수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카메라가 돌아가면 모든 정치인들은 다 좀 목이 뻣뻣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뭐 네. 정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원한다면 하자 이렇게 말씀도 했기 하더라고요.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진행된다면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네. 그 뭐 생중계 한다고 그래서 한 대표께 이익이 될 거는 아마 용산에 보여주기 아닌가 싶은데. 용산에게 보여주는 효과. 그런데 예.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건 고민스러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까지 예. 아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고 싶으면은 법안 발의를 하는 게 명확한 거 아니에요? 법안만 내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 요구사항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제3자에 대한 것도 수용한다 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용산에 오케이를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까지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보면 사실 이 회담이 어저께로 잡혔던 이유가 어저께 네. 25일이었잖아요. 요번 28일 날 본회의가 있죠. 본회의를 대비해서 사실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못하면 아마도 좀 수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주는 좀 어려워요. 이번 주는. 어렵습니다. 네, 너무 일정이 많아요, 정치 스케줄이. 그래가지고 예. 아마 조금 더 길게 수년될 가능성이 있고 예. 또 그 가능성에 최상병 특검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솔직히 법안에 관련된 절충은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해줬기 때문에 네. 이번 28일 날 합의한 법안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가고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이 정해지면 네. 그러면 그때 대표회담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지만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거 불발을 내심 기대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계속 걸기도 했거든요. 다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말씀은 수년 될 거다 하는데 혹시나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있다. 사실 어저께 했으면은 네. 한동훈 대표의 면도 좀 살려줄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솔직히 지금 제어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제압을 못 하고 있어서 원내대표는 원내는 우리한테 내버려 두라 이런 식이었는데 네. 그래도 어저께 했으면은 그 법안 합의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좀 체면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그게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네. 그 기회가. 그러면은 이제는 최상병 특검이나 아주 중요한 이슈만 남아 있을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산될 가능성도 네. 있다. 특히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좀 주셨지만 한동훈 대표하고 용산이 의제를 좀 조율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렇죠 말이죠. 이게 사실은 용산하고 뭐 대통령하고 예컨대 여당 대표하고 뭔가 의제를 조율하는 게 관례인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면 한동훈 대표 독단적으로 조율 없이
단독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요. 네. 의지의 조율이라는 말을 별도로 할 필요도 없이 아하.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는 거다. 예. 왜냐하면 이건 대표와 뭐 그쪽에 비서실장 사이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실무진들이 아하.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하고 이번에 저기서 뭐 안도 좀 내고 저쪽도 이거는 뭐 좀 세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약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당하고 오히려 협조를 항상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당인데. 당정회의를 왜 저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의제 조율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게 벌써 비극거린다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이건 누가 흘렸을까? 이게 용산 쪽입니까 그러면? 용산이 흘렸겠죠. 왜냐하면 당에서는 어차피 여야 대표회담은 당의 주도권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협의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용산에서 견제용으로 흘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흘리는 것도 네. 이런 거 자체가 나오는 게 정말 말이죠. 대통령실도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니 이런 거가 당 대표를 깎아내려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간에 우리는 잘 협의되고 있다. 이런 거를 잘 안 되더라도 잘 되고 있다.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당정 관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쪽 못 믿어. 그러니까 은근히 안 했으면 좋겠다. 아마 저쪽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감염돼서 좋다고 생각하시나 혹시? 뭐 하여튼간에 이게 말이죠. 지금 대통령실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 취임용 왜 난 보내는 것도 결국 못 보내고 말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자연스럽게 하면 될 일을 왜 그것도 이재명 대표실을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정무수석 했다. 근데 저쪽이 답이 안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까발릴 이유가 뭐가 있냐 건데.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 졸렬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윤한 갈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윤한 갈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알리고 싶어. 그렇다면 저 궁금한 게 만약에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했다가 나중에 추인도 못 받고 당해서.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할 테고요. 네. 그냥 그래도 얘기 한번 한 거 그냥 이런 거고 이제 한 대표로서는 대표라고 하는 직을 맡은 게 중요한 그렇죠. 거니까 그걸 인정받은 게 중요한 거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런 위험 부담이 전혀 없으니까 여기서 만약 소득이 없다. 그러면 이거 되겠습니까? 저 여당 대표는 안 되고 아무래도 영수회담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영수회담. 네,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니까 그런 점에서 근데 이런 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건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실은 끊임없이 야 저기가 대장이 아니라 우리가 대장이야.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졸렬하게 그러는 거는 그거는 스스로 깎아먹는 그것도 맞지 일이에요. 않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시절 때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기현 대표는 뭐 속된 말로 바지 대표다. 그래서 못하겠다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는 또 반바지 반바지 대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좀 심한 표현으로 봐야 되겠죠. 아니 저는 그 누가 지어둔지 모르는데 저도 그거 듣자마자 복소를 터뜨리면서 정말 너무나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아니 왜냐하면요 이건 뭐냐면은 바지 사장이라는 게 우리가 뭡니까? 오너는 따로 있고 앞에서 그렇죠. 그냥 허세를 하는 건데 지금 이건 뭐냐면 당신은 아바타도 아니다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반바지 입고 어딜 나설라고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저기 하는데 이게 말이죠. 한동훈 대표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여당 전체를 깎아내린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한동훈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전공희 대표 만났던 거 박단입니다. 네. 박단 씨 만났던 거 요거를 또 공개해서 박단 씨는 비공개하기로 해놓고 왜 공개하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왕 공개한 바에는 설득 좀 해달라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이고 한동훈 대표는 뭐 조금이라도 내가 뭐라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반 실세는 됩니다. 이걸 자꾸 해서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얘기한들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의 문제는 의료 공백 문제 아니에요. 의료 지금 정책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의료 공백이 아주 응급실 공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뭐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저는 절대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뭐 안 놔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런 걸 다 보면서 아니 왜 기시다 총리가 왜 9월 달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왜 오는 거야? 왜 초청하는 거야? 아니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하고 몇 번 만났는 줄 아세요? 서너 번 많이 만난 것 같은데요. 11번. 11번에 만났습니까? 요번에 만났 다른 뭐 외국에 해외 가서 만나도 그랬으니까 요번에 12번째 만나는 거예요. 엄청 만나네요. 2년 반 동안. 야당 대표는 뭐 야당 대표 딱 한 번 만났잖아요. 봤는데. 저 여당 대표는 쫓아내고 예. 뭐 잘 만나지도 않고 네. 뭐 이러니까 그러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글쎄 뭐 또 역사 이런 것도 역사관 또 일본 문제 이게 지금 주목받는 게 일각에서는 자충수 아니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굳이 이걸 계속 얘가 독도 조형물 문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게 만드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네. 거는 광복절부터 해가지고 독립기념관장 그다음에 최근에 독도 조형물 철거하고 이런 그렇죠. 것까지 다 퍼져가지고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 뭐 운운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자충수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진짜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정말 한편에서 얘기하듯이 정말 계엄까지도 이르게 하는 일부러 저항을 일으키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건지 아니면은 이게 자충수임을 알고 왜냐하면 저는 자충수임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뭐 계속해서 제 생각은 뭐냐면은 대통령은 잘 모르고 당하고 있다. 것이다. 밑에 옆에. 저는 잘 모르고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김태호 안보 제1차장이 그 사람이 뭐 친일 관련된 행각이나 이런 것들은 총책인 것 같고요. 그게 밀정인지 아닌지는 지금 밀정이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뭐 앞으로 드러나 있는 실세인데요. 뭐 하고 앞으로는 이제 국방장관의 경호처장 출신의 그 실세 장관을 앉혀서 계엄이나 이런 또 저항 세력을 막고 이런 거 하는 게 그냥 대통령은 그냥 모르고 그래 해봐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기시다 총리를 지금 뭐하러 부르는 거야? 나 이제 나가요. 집에 갈 사람인데요. 나가야 부르는 물론 이거는 있어요. 기시다는 그쪽의 정파의 수장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실세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일본의 보호를 받거나 이러기에는 나중에 뭐 도움이 돼서 할 줄은 있지만 우리로서는 체면상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몰래 만나든지 하지. 이걸 대놓고 그렇게 와가지고 방안을 한다고 자랑을 하고. 간에 몰래 해야 될 거는 공개하고 대놓고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자꾸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자, 요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된 무혐의 종결 이거 수사심의에 회부를 했는데 검찰의 움직임은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면죄부 주기 위한 저는 그냥 요식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설령 이것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그쪽에서 기소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요.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마 공수처에서 별도로 수사를 하는 게 그쪽에서는 이제 뇌물 알선 수재에 관련된 게 관련될 수 있다고 하니까 수사할 수 있다 그러고 지금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권익위의 방식이나 아니면 저번에 소환 조사가 아니라 방문 조사를 한 거라든가 지금 이게 수심이라든가 이런 관련이 이건 다 김건희 특검으로 가는 업을 쌓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생의 업도 아니고 현생의 업을 이렇게 쌓고 있으면 김건희 특검으로 가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오히려 네. 조사도 제대로 하지 검사들 불러가지고 출장 조사 시키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휴대폰 뺏어버리고 네. 그런 다음에 결론 낸 게 갑자기 무혐의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네. 많은 법조인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김건희 어쨌든지 간에 네. 그거 명품백 받는 받은 거 다 거 봤잖아요. 봤잖아요. 300만 원 이상이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기 하는 게 출장 조사뿐입니까? 아니 지금 수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 저 현물 저 완전히 현물인데 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지금 감정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품이냐 명품이냐 이런 바보 같은 소리나 하고 하자. 예. 아 정말 저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뜻대로 요새는 하도 마음이 유행이라서 네. 김건희 여사의 마음대로 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게 업을 네. 쌓아서 결국은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만약 간다면 이건 사실은 저는 조사도 별로 필요 없다고 보이거든요. 네.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특검이 요거 하나만이겠어요? 특검 그러니까요. 내용이.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할 게는 많 도이치모터스도 그리고요 있고. 이거 아셔야 될 게 네. 지금 이제 9월 10월 네. 이때쯤 되면은요 네. 그러면 이제 국힘도 흔들립니다. 네. 뭐 물론 그거에 대비해서 또 한쪽에서 검찰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하겠지만. 것도 있겠지만 또 동원되는 게 저는 이거는 김건희 특검은 하여튼 조만간 네. 될 거라고 생각을 이게 합니다. 지금 9월달, 10월달 말씀하셨는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같이 간다는 겁니까? 네, 10월, 야당의 11월. 시간입니까? 네, 네. 그러면 저는 국회 시간? 10월, 11월 아. 올해 안에 김건희 특검은 저는 아마 상당 부분 진척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계속 질문하고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한다면 이런 상황은 특검으로 가는 그리고 수순이다. 이걸 아셔야 되는 예. 게 지금 국회의원들 캐비넷 물론 굉장히 많이 작동하고 있지 않겠어요? 네. 지금 저 선거법에 관련돼 가지고 기소하는 게 6개월 지나는 게 10월이에요. 10월 달이 이제 4월 선거였으니까 네. 10월입니다. 그때만 지나면 그때 지나고 나면은 네. 국힘들도 그동안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는 안 있을 수 되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봐왔잖아요. 캐비넷을 통해서 이렇게 이 국회의원의 뒷목을 잡고 있는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그게 풀리는 시점이 10월이다. 10월 10일이죠. 네, 그렇죠. 10월 4월 10일 10일 날 했으니까. 6개월입니다. 공소시효가. 제가 그건 아주 너무 정확하게 4년 전을 제가 너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눈빛이 달라집니까?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 그때. 그 시간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네. 기소 안 당하려고 온갖 충성을 다하다가 그때 이제 기소 안 당하고 나면은 이제 네. 뭐 또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이 바뀔 것이다. 국힘의원들이 바뀔 아니 왜냐면 야당은 어차피 야당이에요. 터니까. 이래도 털고 저래도 털고 저기 하니까 지금도 이미 선거법뿐만이 아니라 딴 거로도 지금 뭐 털리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여당은 아마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시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뭐 부적절한 발언도 많이 공개되고 있는데 어떻게 청문회 쟁점이라든지 결과도 한번 근데 이거는 그냥 저는 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게 거기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네. 인사청문회 결과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계속 있는 건 다 임명해왔잖아요. 알잖아요. 계속 임명해왔어요. 그렇지만 네. 여기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뭐 자진 사퇴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임명 취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도 했단 말이죠. 네. 이 정권에서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김행 의원 정도가 자진 사퇴를 자진 할 때. 사퇴를 그때는 했었죠.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그때는 딱 사실은 하는데. 총선 바로 전이라서 바로 전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요. 예. 근데 뭐 김문수 후보 자체가 부적절하고요. 예. 근데 오늘은 아마 그동안 이분도 입으로 쌓은 업이 너무 커서 이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다 유튜브 이런 데서 엄청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 지금은 뭐 유감 뭐 모든 게 지금 답변서에 모든 네. 게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뭐 유감. 계속해서 네. 그런다는데 네. 이게 유감 정도가 아닌 게 뭐냐면 이른바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 또 빨갱이 공격, 그 다음에는 또 혐오적인 예. 공격,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네. 2차, 3차 가해, 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장 큰 거는 뭡니까? 이분이 노동부 장관이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노동관 자체가 노동자를 위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저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국민적인 수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왜 대통령은 이런 사람일까? 뭐 물론 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아니오시답니다. 예. 정말 아니오시다. 인사를 보면 사실 정반대 사람을 임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방통위원장 방송계를 예. 장악이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서 방통위원장을 하고 노동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노동부 장관을 하고 독립기념관의 이념을 파괴하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장을 보내고 씁쓸하지만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예. 지금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참을 수가 없죠. 네.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질문해요. 이 와중에 네. 왜 갑자기 국정 발표를 한다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지금 한번 드려볼게요. 네. 브리핑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네. 연금 개혁 얘기를 좀 할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국정 브리핑을 하게 되면 뭐 지난번에 그 가스 석유 때 한번 직접 동해 유전 발표할 때 그것도 웃겼죠. 그때도 갑자기 한 건데 지금 이걸 하는 게 오히려 또 질문을 받을지도 의문이고. 근데요. 예. 뭐 이거는 확실해요. 지난번에 첫 국정 브리핑이 동해 유전 발표라는 것도 웃겼지만 그때가 언제 상황이었냐면은 MBS인가 갤럽인가 가장 최저의 10대 갈 수도 있어. 26%가 나왔습니다. 그때 뭐 뒷얘기로는 주말에 21%까지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를 지지율을 묶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 이럴 때고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도 MBS인가 갤럽이 안 좋아요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나온 게 26%. 26이거든 갤럽 거. 26%. 그러니까 26%. 그러니까 30%를 못 지키면은 국정 왜냐하면 이쪽에 모으기 위해서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서 국정 브리핑을 하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추석을 앞두고 민심 동요하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다음에는 저는 더 중요하게 김건희 여사의 수사심의위원회 이 결론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는 쇠기를 박으려고 그러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드라인 아닌 척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이벤트 같은. 네네. 왜냐하면 요번에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하겠죠.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에 대한 것도 이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 쪽을 쐐기를 박으려고 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쐐기 박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지지율 안 본다 그렇게 얘기하더만 지지율도 너무나 많이 보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국정 브리핑 하는 게 또 그 후에 혹시나 기자들 질문했을 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마이너스가 돼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더 중요해요. 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라도 국정 브리핑을 하는 것이다. 네. 지금 뭐 연금 개혁에 관련된 또 의료 정책에 관련된 거 뭐 이거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뜻이 이렇다. 거기다가 친일 관련해가지고 반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시다 또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여기에서 또 이제 뭐 반국가 세력 어쩌고 저항 세력이 어떻고 뭐 거침없이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잖아요. 광복절에 나가서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에는 국정 브리핑에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6%면은요.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난번에 석유 때도 그렇고 영수회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뭐 막기 20 딱 가니까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한번 10% 떨어지게 해보자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10대로 가면. 만약 진짜로 25% 미만으로 한 22%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가 돼야 진짜로 정책에 대한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아직도 지금도 26%니까 조금만 더 하면 30%로 올릴 수 있을 거야. 막을래. 그 다음에 이제 추석 때 보나마나 시장 다니시고, 뭐 또 포항과 뭐 영남 이쪽으로 또 다니실 텐데, 그거 이제 별로 효과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는 건 국민들이 25% 밑으로 떨어뜨리면은 정말 이거 최상병 특검을 진짜 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뭐 이렇게 거부권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진짜 바뀔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28일 날 국회 본회의 지금 열려서 아마 좀 쟁점 법안들 좀 합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많이 처리될까요? 7개 정도는 일단 네. 합의가 됐어요. 네. 굉장히 뭐 중요한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의료 공백 때문에 문제되는 간호사법은 네. 거기 포함이 못 됐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전자사기 특구 아이가 지금도 얘기는 하고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수요일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그리고 간호사법은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대통령님과 그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가지고 지금 의료 공백 메꾸겠다고 다시 하니까. 그리고 이건 뭐냐면 29일 날 간호사 파업할 거거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 파업하면 큰일 진짜 났습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29일. 정말. 네. 그런데 그래서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좀 되면 다행이고요. 아마도 야당 측에서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방송사법, 또 25만 원 지원금법 이런 것들을 재의결을 붙이고 싶어 할 텐데 네. 그거는 이제 조금 봐야 될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아마 그 대표 회의가 열렸으면 네. 대표 회담이 열렸으면 요 얘기 좀 했을 건데. 이 얘기를 좀 했을 텐데 그러면서 여기서도 약간의 그래서 왜냐하면 대표 회담이 열리고 나면은요 양쪽이 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국민들 앞에 요거라도 합의해서 조금 마음을 안심시켜 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걸 아마 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령 저는 솔직히는 그렇거든요. 방송사법 같은 거는요 재결하는 게 좋아요. 그게 결국은 국힘에도 좋은 겁니다. 국힘은 언제 야당 안 됩니까? 곧 야당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거는요, 국힘 쪽에서 야당 시절에 끊임없이 제기를 했던 거예요. 본인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 문제 제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너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럴 때 못 이기는 척, 하나라도 하는 척 하면서 딴 거를 좀 뺏어 오든가. 받아도 큰 문제 없어요. 글쎄요. 미래를 보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가령 25만 원 지원뿐만이 아니라 또 한동훈 대표는 또 다른 전기 요금 또 가스 요금에 관련된 거 지원하는 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저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그런데 뭐 그게 참 알겠습니다.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정말 힘듭니다. 네, 힘듭니다. 힘들어. 그렇지만 모든 국회의원들님 우리가 국회만 믿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조금이라도 한 발 앞으로 나가주십시오. 자, 오늘 따끔한 일침도 했지만 좀 더 열심히 해달라고 또 어떻게 또 어쩌면 또 격려의 말씀도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더 떨어져야지 정신을 차리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제공되고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가입 방법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